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60조 원) 국군이 달린 세계의 수주 전쟁이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다음 달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최종 제안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걸 앞두고 캐나다의 핵심 중에 핵심 인사가 조금 전에 거제 조선소를 찾아서 우리 잠수함을 또 탔습니다. 자, 60조면은 허준 변호사. 캐나다 입장에서도 어쨌든 너무 거액이어서 이게 쉽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서 근데 캐나다 총리가 우리 잠수함을 탔었는데 오늘은 또 누가 온 거예요?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 조달 담당 국무장관이 직접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장관. 네. 지금 저렇게 잠수함을 생산하는 현장, 용접 로봇을 활용한 이 생산 자동화 설비 현장 이런 것들을 실사하고 시찰하러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등 경남 창원 소재의 방산 기업을 직접 찾았는데요. 잠수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요. 우리나라 조선소 운영 체계가 얼마나 발전한 상황이고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최종 결정이 임박한 만큼 현장 실사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외 최근에는요, 피델리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잠수함에 직접 승선을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11월에는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장영실함 승함에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한 중에 여기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기업도 차례로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연구개발 산업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수함 건조를 넘어서서 방산 교역, 방산 전반에 걸친 협력 가능성을 직접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잠수함 모형 선물도 막 하고 손하트도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서서 이제 그 캐나다 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잠수함을 그냥 뭐 타본 게 아니라, 이것도 타봤지만 잠수함을 만드는 그 건조 현장도 직접 다 둘러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만드는데 우리 기술이 이 정도다, 이거 제대로 보여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는 장영실 하면만 이제 카니 총리가 승선했지만, 이번에 퓨어 장관이 왔을 때 두 사람을 동행시키고 왔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온타리오 조선소 부사장하고 어빙 조선소 부사장, 즉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잠수함을 제조할 수 있는 그 산업 현장의 공장장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캐나다 산업 관계자를 데리고 온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같이 동승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격찬이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잠수함 사업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부사장의 말도 있었고, 한화오션의 실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내부 기술력을 이 실무 인력들이 확인했다는 것과, 퓨어 장관이 사실상 담당 장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는 거는 카니 총리가 극찬한 것과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주무 장관이 직접 눈으로 보고 여기에서 실무진까지 동행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뭐랄까 굉장히 좀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담당 장관이 우리 잠수함 타보고 대단한 경험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간도 넓고 또 체급도 큰 우리 장영실함이요, 캐나다에서도 우리 잠수함의 이런 성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막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존의 납 축전지 대신 리튬 배터리 축전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시킨 수출형 잠수함에 그대로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와서 이제 잠수함 건조를 좀 시작하게 된 우리로서는 여기까지도 사실 놀라운 발전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방문한 이 캐나다 장관이 앞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읽어보면은 군사적 기준은 두 나라, 한국과 독일 모두 충족을 한다. 이제는 두 나라가 캐나다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걸로 최종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결정은 결국 잠수함 말고도 뭘 더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의 기술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와 독일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 네. 그러니까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잠수함이 들어오든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떤 걸 줄 수 있느냐,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판단의 기준이 산업적 효과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60조의 딜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패키지를 많은 부분 좀 제공하고 있고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협력과 종합 컨설팅을 제안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네. K 잠수함 도입했을 때 현지에 어뢰 공장을 설립한다. 어뢰 공장이 대단히 중요한 게 저게 어뢰가 잠수함이나 아니면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거든요. 우리는 3가지 정도의 어뢰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 그 어뢰 개발하는 공장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건설하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운용기 협력을 하겠다, 군용기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캐나다의 산업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잠수함 수주의 좋은 어떤 입지를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력은 기본이고 승부는 이제 뭐 정치력과 외교력에서 갈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캐나다 측의 요구라는 거거든요. 현대차 공장 건설, 대한항공의 군용기 협력. 근데 이런 거는 자동차, 항공 이런 거 사실 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잠수함 사업을 위해서 내줘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게 기술력이 대등한 상황이고 예.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을 선택했을 때 거의 뭐 EU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우리한테 너네가 만약에 선택받으려면 좀 많은 걸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청구서가 너무 선을 넘은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국가 간 산업 안보 협력 패키지 수준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덩치가 커지는 모양새인데 특히 이런 뭐 자동차라든가 항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 유출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어떤 우리나라만의 어떤 부가가치라든가 네. 그때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주전 자체로 보면 60조 원이어서 굉장히 예산이 크고 큰 건이기는 하지만 그게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와 이 캐나다 측에서 내민 청구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네.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잘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할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또 우리도 손익을 잘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K방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는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얼굴이 많이 알려진 유명인들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피해. 바로 부동산 사기 얘기인데요. 그 방송인 홍석천 씨가 나도 당했다라면서 아픔을 고백했더군요. 그렇습니다. 홍석천 씨가 서대문구에 있는 영천시장 방문을 해서 영상을 네.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의 공개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시장 입구에서 보면서 얘기하기를 여기에 스토리가 하나 있다고 얘기하면서 1억을 주고 집을 장만했다는 거예요. 네. 당시에 1억을 주고 집을 장만했는데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한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1억을 더 줘서 2억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10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뭐 1억에서 2억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네. 괜찮다고 생각하고 팔았다고 합니다. 제안을 받고 10년 전에 팔았다고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다른 부동산에 전화가 왔는데 5억 5천만 원에 사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너무 황당하잖아요. 2억에 이미 팔았는데 5억 5천을 주겠다. 이유를 봤더니 뭐냐면 재개발 확정이 돼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부동산에서 2억을 주고 사겠다고 얘기했던 부동산은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2억에 산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홍석천 씨가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안 해 자기가 속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아파트의 시세가 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 측의 이제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따져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홍석천 씨의 주장이 맞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제 한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홍석천 씨가 알아서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홍석천 씨가 얘기하는 내용이 예.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어떤 자료들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좀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네. 일주일 만에 시세가 3억 5천이나 차이가 난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시세를 고의적으로 속였다라고 하면 이 자체로도 이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홍석천 씨가 만약에 이 시세가 5억 5천인 걸 알았다면 도저히 2억에는 우리가 계약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계약상의 중요한 가격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아서 속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다면 이거는 예. 매도인이 어떤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뭐 단순한 어떤 개발 호재가 추상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홍석천 씨 이야기대로 확정이 된 상태였다고 하면 이게 하루 만에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비 예정 구역에서의 개발 단계라든가 네. 아니면 퇴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주 예정 시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집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이건 단순히 매도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역시도 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 홍석천 씨는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큰 손해를 봤다라고 한 뒤에 집이 있던 방향은요, 쳐다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비슷하게 당했다면서 또 아픔을 고백한 유명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 거기에 또 땅을 샀는데 부동산에 당한 거예요. 몇 억을 또 빚을 내가지고 샀는데 쌓여가지고 빚이 한 100억을 됐어. 그 빚을 생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밤새 눈물이 흐르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으로 사기를 당하면 최 교수님, 이 액수 자체가 억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유명인이라 그래도 이걸 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수지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수지 씨가 어디에 원래 살았냐면 예. 장발산 근처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5억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5억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그래서 아이 설마 5천이겠죠? 그랬더니 주인 말이 아니 5억이요. 그래서 5억은 예. 도저히 안 된다. 돈이 없다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3억을 올려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3억도 이게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네네.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이수지 씨가 결국 그 집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당장 살 곳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파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파주에서 아마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시행사와 시행사가 있었나 봐요. 네, 13채 정도의 집을 지어서 파는 거였는데 그중에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구매할 때 산 사람, 그 돈을 준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즉 시행사 예. 대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갖고 튀는 바람에 본인은 한 푼도 얻지 못하고 다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전 재산을 날리셨다는 거예요? 전세한 4억을 날렸어요. 아, 이렇게 전 재산을 날리고 다시 이제 월세부터 시작을 해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은데 결국 그러면 돌려받지는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돌려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이수지 씨는 그냥 그거는 날린 셈 치고 지금 그냥 활동을 열심히 그래요.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제일 안타까운 사례예요. 소송에서 다 이겨놓고 그 채무자가 실제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네. 결국엔 판결문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채무자는 정말 돈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 중에는 재산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고 일부러 이렇게 집행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판결문 들고 그거 하나하나 재산 찾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설령 아내 명의로 재산이 있다, 자식 명의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송에 들어갈 때 이런 집행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수지 씨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굉장히 잘못된 사례에 걸려든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런 게 최성 평론가 네. 그러니까 유명인이라서 노리고 당한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인 뭐 유명인 가리지 네. 않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바지 사장이라고가 이게 대리 사장이죠. 오너가 아닌 사람이 대리 사장 앞세워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챙기고 그다음에 그 토지담보 대출까지 최대한 끌어모은 뒤에 바로 이제 여기서 일종의 부도를 내고 날아가는 일종의 분양 사기는
일종의 패턴 같은 건데 이게 하도 이런 일들이 잦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왜 화제가 된 드라마 있죠? 서울 자가에서 대기업 다니는 뭐 김 부장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거기서도 퇴직금을 몽땅 분양 사기에 날리는 장면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는 얘기가 이게 퇴직금까지 이렇게 사실 잡혀가지고 날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저 네. 이수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까지. 정말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앞으로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집은 안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한 맺힌 사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수지 씨는 실제로 살 집을 하려고 그랬지만 어떤 목돈이라든가 재테크라든가 이걸 한번 잘 운용하려면은 이게 분양 사기인지 아닌지 네. 가능성도 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혹은 내가 빨리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서두를 수는 있지만 이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꼼꼼히 좀 자문받아가면서 그렇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면 우울해서 이렇게 정신과를 가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이제 이수지 씨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인이든 아니든 이게 가리지 않고 당하게 되는 건데요. 반드시 유의해야겠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만 당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런 아픔을 고백하신 분도 계시고요. 전세 사기라는 걸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만 내가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 당연히 보증금은 내면 당연히 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아는 사람이고 너 줄 거야 하면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한 5억 정도 되거든 사실.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이제 가족이 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 아들 딸들이 에어컨 안 틀었다니까. 사실 이게 전세 사기라는 게 뭐 작정하고 하면 이게 뭐 유명인도 그 앞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사기라고 하는 건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관계없이 정말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양치승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서현진 씨하고 덱스 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요. 그래요? 서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4월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나중에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살던 집이잖아요. 네. 그 집을 4년 동안 살았는데 보증금이 2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제 경매로 넘어가니까 그걸 다시 본인이 살던 집이니까 구매하기 위해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그 경매가 중단됐다고 하니까 네. 아마도 합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이 들고요. 덱스 씨 같은 경우도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그중에 이제 2억 7천만 원 은행에서 빚을 빌린 거래요. 이걸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1년이 좀 지난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이슈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더 촘촘한 대책이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압록강변 북중 접경 지역에 김정은의 1호 열차가 나타났습니다. 자, 왜냐? 무려 우리 여의도에요. 1.5배에 달하는 초대형 비닐하우스 단지를 그것도 단 1년 만에 뚝딱 지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게 여의도의 1.5배 규모라는 겁니다. 저기가 신의주인데요. 저렇게 온실 종합 농장을 거대하게 지었다고 드론까지 띄워가면서 저렇게 보여준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저게 다 농장이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규모의 농장인 거죠. 우리 여의도 공원 한 바퀴 도는 데만 해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네. 여의도 공원보다 여의도가 더 넓잖아요. 그거의 1.5배라고 하니까 예. 그야말로 한눈에 다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온실 농장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착공 1년 만에 속도전을 내서 완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속도를 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네. 핵심 업적으로 부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서 빨리 지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위화도역까지 이른바 1호 열차 타고 왔다가 내려서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현장을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김정은이 얘기하기로는 양어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키우고 남새 재배, 채소 재배하고 이런 것들을 겸한 태양열 온실 비롯해서 여러 유형들의 온실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둘러보면서 저런 식으로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게 성과로 내세운 건요. 저기 신의주가 얼마 전에 저렇게 수해로 난리가 났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김정은이 혹시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간부들도 보이고요. 뒤에 이제 뭐 보트 타고 김정은이 직접 저렇게 보트를 타고 시찰했던 저 수해 현장이었던 곳이 저렇게 천지개벽했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준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조에서는 물고기들이 욱실대고 띄움식 재배 틀에서는 부루, 영양 배추가 푸르싱싱 자라는 흐뭇한 광경과 도마도, 고추, 오이를 비롯한 갖가지 농작물들이 펼쳐진 남새 바다를 바라보시며 정말 장관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본인이 물고기까지 이렇게 직접 손으로 잡던데 이 수해 지역이 그러니까 본인이 살펴보고 간 뒤에 확 달라졌다 이렇게 과시한 거군요. 그리고 가시하고 싶은 거죠. 본인이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닐 텐데 어쨌든 본인이 저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해 전후 어떻게 이 지역이 달라졌는지를 CG를 활용해서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요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보면 엄청나게 바뀌고 천지개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저게 바로 이제 홍보 효과인데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통치를 잘해서 수해로 완전히 망한 지역을 저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예. 하나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사진 보면 이제 곧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수해 지역 바뀌는 사진이고요. 요건 이제 사람들과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김정은이가. 단체 사진, 네. 그러니까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 노동자들 격려하겠다며 수천 명이 모인 저 장소에서 격려를 하고 있는데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그 뭐 예를 들면 요 장면입니다. 이거 이렇게요? 보세요. 예. 한 장에 5천 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저게 찍으려면요 정말 옆에 따닥따닥 붙어야 되고요. 칼각으로 서야 돼요. 이 가운데 김정은이 있는 거예요? 있긴 한가 봐요. 보이진 않는데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결국은 뭔가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있네요, 가운데. 네네 있긴 하네요. 가까이 보니까. 근데 멀리서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렇게 사진을 찍는 행사도 하고 저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웅대한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을 옹호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런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팔각으로 저 보세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 있는 모습만 보세요. 숨도 못 쉬겠네 결국은. 저런 모습으로. 막 울먹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예. 아니 이게 한 장에 수천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칼각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저게 몇 장씩 된다는 거예요. 저게 한 장만 되는 게 아니라 저 인원이 거의 한 수만 명은 돼 보여요. 좋기. 그러면 소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최승 평론가. 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랑 이제 사진 찍으면 이걸 영광으로 여긴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좀 잘 안 보이는 저런 사진 찍는 것도 그럴까요? 저거 어떻게 확대해? 그 김정은과 찍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저 끝에 있는 사람하고 가운데 있는 김정은하고 어떻게 연결고리하고 사진의 구도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거는 사실 굉장히 그 인민들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섰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구전할 수 있겠으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걸 뭐 스마트폰으로 확대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네. 어떻게 내가 1호 사진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최고 지도자가 찍었다는 건 1호 사진인데 물론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 가족들이 노동당 입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급학교 입학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특전을 받을 수 있겠는데 입증을 해야 되겠죠. 저 사진 어떻게 입증이 될까요? 그래서 또 잘못했다가 저 사진 관리 잘못하면은 존엄에 대한 또 훼손이라고 굉장히 또 치도권을 치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좀 그 약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과 찍는 것보다는 네네. 많은 사람과 찍음으로써 내가 애민 정신 강조하고 그다음에 1호 사진 찍었다는 구전 홍보를 통해서 조금 뭔가 자신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게 저게 한 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찍는 게 여러 부대가 이제 돌아가면서 찍었다는 얘기인즉슨 저기 서 있는 거 보면은 상당히 오화열 맞춘 게 아주 오래전부터 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적어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보통. 당연히 힘들죠. 저기서 가지고 예를 들면 각을 맞춰가지고 사진 촬영하는데 잘못 찍으면 또 찍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가지고 수만 명이 동원돼서 사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저게 무슨 뭘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까? 김정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만 명의 군인들을 저런 일에 동원시키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실 저희가 이제 김정은의 행보를 샅샅이 분석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궁금해지는 거는 김정은이 사실 연초부터 바빠도 너무 바빠요. 거의 이제 일일 일행보 수준인데 자 저렇게 지금 온천도 찾아간 모습까지 있었고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9차 당대회를 노동당 당대회를 시작했거든요.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는데 당대회를 예. 하려면요. 그러면 시작하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당 조직들이 또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이제 중앙당에 모여가지고 당대회를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김정은이 당대회를 앞두고 저렇게 많은 곳을 시찰을 하고 방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당 대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김정은이 지도하는 정부겠죠.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그걸 발표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인민들을 위해서 온천도 네네. 가고 농장도 방문하고 심지어 소주공장도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비닐하우스 거기도 가고 이런 것들은요. 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홍보성 행사에 불과하다. 결국 9차 당대회를 목전에 두고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본인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주 공장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 소주 공장을 보면은 그때 이제 김여정을 데리고 와서 저렇게 김여정이 소주를 따르는 모습까지 보도할 정도로 자, 저렇게 지방 살리기에 어떻게 보면 주력을 해왔는데 근데 최선 평론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과가 정말로 좋으면 굳이 현지 가서 저렇게 선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게다가 그 비닐하우스도 단 1년 만에 뚝딱 지은 것도 그렇고요. 아니 인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면은 뭐하러 최고 지도자가 입으로 홍보합니까? 행동으로 가서 보여줍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체감하고 장마당 잘 돌아가고 인민들 먹고 사는 게 불편함이 없으면은 최고 지도자 칭송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 8차 당대회 때 경제 군사 분야에서 완벽하게 내가 성과를 이루어 인민의 삶에 아주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지켜지지 않고 인민들의 불만은 높아가니까 얼마 전부터 거기에 대한 중간 간부들을 과감히 숙청함으로써 불만도 달래고 그다음에 1년 만에 저렇게 상전벽해라 그러죠. 네네. 정말 1년 만에 신우주를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북한식 용어로 속도전에 불바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뭔가 인민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챙기고 네네.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인민들이 저런다고 해서 저런 선전선동에 현혹될까? 내 삶은 아직도 피폐한데 그 점은 조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다고 사실 내부 민심이 잡힐지는 의문이고 실제 근데 김정은은 근데 속내도 좀 그래 보이는 게 자 이번에 신의주 농장 갔을 때 영상을 한번 보면요. 저거 빨간 동그라미 보세요. 저게 경호원이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원까지 따라 붙은 건데 저게 심상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1호 안전에 대한 경계 경호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과 함께 저렇게 경호원들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2023년부터 포착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동안 김정은 경호는 맨몸 경호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유세장에서 폭발물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저렇게 검은 가방을 든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그럼 저 가방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열어볼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저 안에 이스라엘제 기관 단총이 접혀진 형태로 들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설득력 있는 추측은 저런 총격이라든가 폭발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 가방을 열면 방어막이 펼쳐지면서 네네. 방호막 형성 자체라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도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민심이 좀 불안하고 내부 정세도 네네. 불안하고 이러니까 혹시나 모를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런 방패막이용 가방까지 동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온실농장 홍보를 하러 가는데 저렇게 경호 가방을 가져가는 건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연인데요. 코로나 때는 사실 좀 잠시 주춤했어요. 그런데 연초를 맞아서 요즘 회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회식 때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제 회식비를 주세요. 아니 회식비를 달라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국내 대기업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부인지 팀인지 이제 우리가 부서 회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 팀원들이 참석하거나 부원들이 와야 되는데 네. 어느 팀원 하나가 이제 그 사정이 있어서 못 온 모양이에요.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회식이 잘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팀원이 팀장한테 오더니 예. 제 회식비를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회식비 하니까 저는 어제 당연히 내가 부원으로 참석해야 되는데 내가 참석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회식비는 우리 팀 전체에 나온 돈 아니냐. 그러니까 내 몫만큼 내가 n분의 1만큼 내가 먹을 수 있었던 비용만큼은 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팀장이 정말 황당한 거죠. 예. 회식비를 돌려달라. 아마 많은 분들이 회사나 조직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회식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말 이게 이례적인 경우라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사연이지만 황당한 사연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의 뭐 n분의 1을 돌려달라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아니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일단 회식비라는 게 나눌 수 있는 돈입니까?
우린 그걸 횡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런 댓글이 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맞는 댓글입니다. 요즘에 정말 누리꾼들 똑똑하십니다. 횡령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착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회식비의 용도는 뭐죠? 단순히 밥 먹으라고 지급되는 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끼리 예. 다 같이 팀으로 일을 하니까 서로 팀워크도 다지고 업무 외적인 어떤 유대감도 쌓으면서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식비라는 그 용도에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팀워크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것도 역시 업무 연장선상이라고 봐서 네네.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저 MG 사원의 말대로 네. 하자면 저 탕비실에 과자 안 먹을 거니까 과자비 저 개인 통장으로 정산해 주세요. 아, 저 집에 와서 예. 노트북 제 걸로 쓸 거니까 회사에 나오는 그 컴퓨터 비용 저한테 입금해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거 우리 다 네네. 횡령이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누리꾼들도 대기업 입사는 어떻게 했냐. 진짜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네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회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다수였고요. 우리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구별해야 되고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그 권리의 의미부터 좀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사연이라서 진위업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최 교수님이 회사 부장님이세요? 네. 생각을 해보면 저런 요구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황당할 것 같아요. 저런 요구를 받으면 황당해서 말이 일단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이게 예. 따박따박 뭐가 이렇게 맞다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요, 뭐라고 얘기해도 반박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왜냐하면 저동적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허지원 변호사처럼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해도 본인은 끝까지 주장할 것 같아서 황당하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화제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나도 이제 비슷한 일 겪은 사례가 있다라면서 경험담들도 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막내 직원이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회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늦었으니까 아마 부장님이나 누가 이제 귀가하라고 막내 직원에게 귀가하라고 택시비로 쓰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법인카드를. 그리고 내일 반납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음 날 이제 반납은 됐는데 네. 보니까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러니까 택시비가 나갈 걸로 생각했겠죠. 본인들이 그렇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봤더니 마트에서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장을? 네, 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장이 이제 불러서 그 사원한테 네. 물어본 거예요. 어제 카드 혹시 잃어버렸어? 라고 했더니 직원 말이 아니요, 안 잊어버렸는데요. 그럼 혹시 예. 마트에 가서 사용했어? 그랬더니 네, 사용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보통 이렇게 되면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택시비가 자기 집까지 가는데 보통 2만 원 나오는데 네. 자기가 일부러 그 돈을 다른 곳을 쓰기 위해서 버스 타고 가고 남은 돈으로 장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만 원의 택시비를 쓰라고 줬으니 그걸 내 마음대로 장을 보는데 썼으니까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 뭐 최수영 평론가 웃고 계시는데 네. 너무 황당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더 황당한 게 있는 뭐냐면요.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네. 우리 회사 신입사원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2달 정도 된 신입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7일 전부터 뭐 밥을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 밖에서 밥을 먹는데 본인은 열심히 빵 먹으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누가 시킨 건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길래 뭐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8일이 지난 후에 부장을 찾아옵니다. 이 신입사원 하는 말, 제가 점심시간 8일 동안 1시간씩 열심히 일을 해서 8시간을 일했으니 네네. 하루 저 연차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차로 돌려달라? 네, 하루를 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8시간을 일했으니까 8시간분 하루를 내가 쉬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 MZ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 두 사례를 보면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물론 일부에 또 얘기긴 네네.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회식비 논쟁 얘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너도 나도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비투에 연끌이나 하고. 아, 뭐 어쩌라고. 팔어? 팔았다 오르면.
주말 사이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SNS 계정 푸시 알림이 거의 몰아치는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 부동산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가 대폭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랬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다라고 한 거고 여기에 더해서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이 메시지가 온 겁니다. 또 있습니다. 보면은 투기로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다. 투기로 번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라는 SNS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 그리고 또 시장까지 최대 요즘 관심사 제일 핫한 것이 바로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는요. 부동산 얘기 한번 전문가들 모시고 제대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이제 목요일 얘기로 한번 해보죠. 그 정부가 두 번째 공급 대책이란 걸 내놨습니다. 이 공급 대책을 두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개인만 영끌하는 게 아니라 네. 정부도 영끌을 했습니다. 바로 공급에 대한 영끌인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부지가 바로 용산 부지이죠. 보시면요, 일단 국제 업무지구와 캠프킴 여기 지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는 용산 국제업무에서 1만 호에다가 캠프킴까지 다 하면 한 1만 3,500 가구가 정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 밝혔고 네. 과천 경마장 그리고 이제 방첩사까지 해서 보면은 물량이 한번 9,800가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태릉 CC 뭐 논란이 많죠. 6,800가구 정도. 이외에도 뭐 광명 경찰서 550호, 네. 그다음에 하남 테니스장 부지 300호. 정말 영끌을 해서 네.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힌 상태입니다. 거의 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그 서울 강남의 그 생활권에 한 1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것도 화제입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서울 서초구의 노른자위 땅, 원지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를 예고한 서리풀 1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 핵심지 중 하나로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대를 포함합니다. 내곡동이겠죠. 내곡동 현동로 옆에 거기가 그 9차선, 8차선이고 일단 입지가 제일 좋아요. 정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한번 따져보려고 아주 어렵게 부동산 일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인환 소장님, 김학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이 공급 대책, 김인환 소장님부터 한 줄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소문난 자체 먹을 것 없다. 네, 이게 작년 12월이었죠. 11월에 예. 국토부 교통부 장관께서 12월에 발표하겠다. 우리 97 공급 대책 후속 대책으로 기다려도 좋다. 우리 기대해도 네네.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달이 더 늦어졌습니다. 거의 1월 마지막쯤에 예. 발표를 했는데 물론 용산이라든지 뭐 또 과천 같은 곳들은 또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곳입니다만 보도자료 내용이나 패턴을 보게 되면 좀 많이 보던 내용. 그래요. 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유부지 패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감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게 없었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근데 왜 네. 그런지는 이따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우리 김학열 소장님은 어때요? 정책이 아닌 포스터, 대책이 아닌 발표였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책이 아닌 포스터, 이건 무슨 얘기죠? 저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포스터 글짓기 뭐 이런 것들 뭐 억지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정해지면 일단 써야 되니까 발표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발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두 분은 이제 좀 박한 평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한데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떨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실수요자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긍정과 회의가 이제 이게 공존하고 있는 섞여 있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분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자녀 집을 위해서 막 집을 알아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 집은 비싸고 이제 경기도의 평촌이나 네네. 인덕원에 이런 쪽에 집을 알아보다가 이번 대책 발표를 보고 이제 애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과천에
경마장에 좋은 부재가 나오면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녀분들도 아빠 한번 기다려 볼까? 라는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과천 정도면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희망을 충분히 가질 만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실상 공급이 안 됐는데 발표만 하고 안 됐었는데 이번에 과연 과천을 기다리면 할 수 있을까? 언제 나올까? 과연 내가 당첨은 될 수 있을까?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베팅하기에는 또 실수요자들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잔인한, 이게 5년 만에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한 7, 8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7, 8년 동안 집값이 안정이 되면 정부가 잡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면 내가 괜히 기다렸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뭐 소위 말하면 반신반의하는 약간 그런 듯한 분위기다라고 압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평가해 주신 걸 보면 대체로 좀 우려가 더 앞서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119 공급 대책이 넘어야 할 관문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걸 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이게 공급 그럼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대체 이거에 대한 우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작 이번에 공개된 것 중에 김영렬 소장님 보시기에는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목표는 2030년까지 착공 목표만 나왔고요. 입주하는 물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착공도 2027년도가 제일 빠른 거고요. 몇 개 안 되고요. 대부분은 2029년도, 30년도 목표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2030년 전까지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들이 더 우려가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부지 모두가 5년 전에 똑같이 발표가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8개가 정확히 겹치는데 8개가 하나도 진도가 나간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기자분이 그걸 질문했더니 그때랑 좀 다르다. 더 열의가 있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번에 좀 전략적으로 가장 많은 세대수를 발표했던 용산 지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한 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세대수 정의도 안 됐고 학교가 들어가는 문제도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2028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나다지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2028년도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는 애를 쓴 건데 너무 시장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한번 보시는 건 아니에요? 애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6만 세대가 아니라 500세대라도 1000세대라도 지금 착공합니다. 이런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그 진실을 믿겠는데 아까 영끌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있어서 영끌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모집한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좀 비어있는 공급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도 이제 김학렬 소장님의 개인 의견인 것으로 저희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잠깐 이제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 그 관문이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야권에서도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게 시즌2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좀 판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번에 평가가 좀 박해요. 사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작년 6월에 출범했잖아요. 이제 한 몇 개월 됐나요? 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가가 이렇게 박하게 나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또는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결과물을 한 절반 정도라도 보여줬더라면 가시적인 게 뭐 있으면 사람들은 신뢰가 생기는 거죠. 아, 이번에도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상 제로입니다. 마곡지구에 빈 땅이 이제 한 개 만들어진 거. 그거는 뭐 사실 유부지라고 하기 어려운 공공택지 개발지구에 남는 땅에 개발을 한 거고요.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절반이라도 될까? 50%라도 돼도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는데 그럼 왜 안 됐을까? 정부가 진짜 의지가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태릉 CC가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세대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산된 이유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태릉 CC 같은 경우는 우리 종묘 논란처럼 또 문화재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서 아마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3,000호까지 계획이 줄어들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되는데 물론 10,000호는 아닙니다만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럽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주민이 반대해도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과천은 플랜카드가 벌써 붙었더라고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또 법적인 문제, 이전 기관들, 경마장 또 당장이 노조가 또 반대하고 있죠.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득과 또 푸시 여러 가지 과정을 본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상당히 뭐 지금 뭐 플랜카드도 걸리고 뭐 이런 난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지만 그 6만 원 공급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실제 숫자가 시장에서는 이거 6만 원으로 고지고대로 보기 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사업을 좀 빼고 나면은 실제로 늘어나는 그 물량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발표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다소 만호 전후의 물량들이 추가되긴 했는데 그것도 새로운 물량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 공급지에서 조금씩 더 플러스 알파를 보탠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난 5년 전에 추진했던 입지들도 제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플러스 알파에만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5만 세대 미 책정됐던 것들 중에 일부라도 진도가 나갔으면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좀 신뢰가 생겼을 텐데 그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량 상당수가 재탕이고 이것들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순증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박한 평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공급 대책도 관심이지만 자, 양도세 얘기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번 공급 대책 발표 전부터 이제 계속 설왕설래들이 있어 왔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났어요. 뭐냐면 청와대에서 원래는 김용범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중과세 유예 종료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연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청와대가 그렇지 않다. 못 박아버린 거더라고요. 네. 이게 갑자기 원래 6월 취임, 작년 6월이죠.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세금은 우리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기조가 바뀝니다. 우리 세금 할 거야. 집값 잡기 위해서 할 거야라는 강한 의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세율에서 규제 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더 붙고요. 3주택자는 30%포인트.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82.5%까지 됩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높은 세금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법을 바꾸지는 못하고요. 1년씩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2016년 5월 9일이 유예 기간인데 계속 얘기를 안 해주고 있었어요. 연장을 하는지 부활을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다가 100일을 남겨두고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양도세 이제 유예 안 하고 본격적으로 중과세를 할 거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 권영수 평론가 그러니까 청와대 속보까지 나오고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낸 걸 보면은 거의 기정사실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중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2달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이미 5월 9일 날 종료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갑자기 한두 달 정도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이거 자꾸 흔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바로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한 거죠. 5월 9일은 일단 종료가 맞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지어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부담이 만약에 이제 어떻게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10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15억에 팔아요. 5년 후에 15억에 판다. 3주택자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현행은 1억 4,7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여기가 2주택자라면 2억 6,400만 원 정도, 3주택자면 3억 1,300만 원.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무거운 세금이고요. 이거는 양도 차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3주택자 이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10억이 남았다면 한 7, 8억은 국가에 내고 내가 2억 가지고 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파는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이라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강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걸 앞두고 청와대까지 조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으니까 고민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일단은 매물이 조금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조금 증가했는데 이것이 이 정책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증가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군요. 왜냐하면은 12월하고 1월 달이 보통 비수기거든요. 2월 달 맞이해서 조금 내놓은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가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가를 맞으면서 파는 매물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아직 설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추석이나 설날 연휴 때 부동산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하고 그 연휴가 끝난 다음에 결정하는 가족들이랑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실제 매물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2월 설날 연휴가 지난 다음에 그때 증가하는 거 가지고 일단 판단할 것 좀 보이고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 중간하게 되면은 3주택자 같은 경우는 82.5%를 내야 되는데 네네. 거기에 또 빠진 게 있어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출 이자까지 감안하게 되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걸 팔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똘똘한 한 채를 세금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 덜 똘똘한 채를 먼저 파는 것들을 시도할지는 모르겠지만 똘똘한 채가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 이제 사례를 좀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일각에서 이제 버티기 뭐 이런 가능성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또 SNS로 계속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새끼리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글을 올린 건데 자 물론 청와대는 아니다.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보유세로 쏠리기는 해요. 보유세까지 인상이 될까요?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순서는 틀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처음부터 세금 규제가 나오고 네.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세금 규제가 늦게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세금 규제가 이제 곧 등장을 할 거고요. 대출 규제 이미 시행을 했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역 규제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세금 규제 중에서도 네. 중과세는 이번에 확정이 됐고요. 예. 보유세 하나 남았는데 과연 보유세를 안 올릴까? 집주인들이 보유세를 안 올리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 안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결국 압박을 하려면 보유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도로 올라가면 내가 버틸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이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부보다 벌써 한 발짝 더 앞서서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부는 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니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너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부동산 정책 속에서 실수요자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커질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연으로 재구성해서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일단 권혁중 평론가가 하나 사연을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혼 부부인데요. 네. 일단 청약통장 막차를 타야 될지 이 결혼 2년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로 버티면서 공급 물량 나올 때 청약을 넣어야 될까? 아니면 지금 다른 집을 사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온 게 이게 청년 신혼부부를 좀 주요 대상으로 내세웠으니까 신혼부부 입장에서 좀 기대를 해볼 법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두 분께 여쭤볼게요. 김인만 소장님 어때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산답니다. 산다. 지금 산다? 저는 항상 저스트 두잇입니다. 필요한 분들이니까요. 그래요? 네. 왜 그렇죠? 청약을 기다리면 좋긴 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다가 기회비용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뭐 당첨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세 자녀다. 네네. 뭔가 가점 점수가 높다. 아니 납입 금액이 많다. 뭔가 유리한 점이 있다면 기다려도 되는데 신혼부부라면 실제로 자녀가 한 명도 있을 가능성이 낮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당첨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좋은 매물이 나온다면 항상 저스트 두잇. 필요하면 네. 자금이 되고 필요하면 내 집 마련하는 거니까요. 이건 투기는 아니라고 봐야죠. 김학료 소장님 생각도 비슷하세요? 저도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데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 언제 분양을 할지 모른다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고문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언제 분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착공이 5년 후기 때문에. 근데 5년 동안이면 이제 신혼이 아니라 이제 작년이나 이제 청년 뭐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혼으로서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차라리 그때쯤이면 아마 갈아타기, 2년에 한 번씩 갈아타기를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아마 그때 분양받는 집보다 잘만 갈아타게 되면 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뭐 용산, 과천 이런 데는 노른자 입지로 손꼽히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용산은요 12년 됐거든요.
이미 12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태능 CC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갤럽연구원일 때 25년 전에 제가 직접 검토했던 입지거든요.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25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착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신혼이 아니라 평생 기다려도 아마 결과물을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마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들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 너무 전문가의 또 개인 의견이신 걸로 네.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타이밍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 좀 사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기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면 어때요? 일단 5월 9일이 양도세 중과세 이제 일몰입니다. 이제 부활한다는 얘기죠. 중과세. 그러면 서울 지나고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팔기 시작을 할 겁니다. 팔아야 되는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5월 9일 전에 4월 정도에 막바지에 몰렸을 때 좀 급매물이 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좀 조건을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수가 있는지, 청약 가점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본인의 상황을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또 전문가의 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투자는 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가상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어떤 사연인가요, 고영수 변호사? 네, 실제 이분은 이제 갈아타기에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서 서울 아파트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근데 기존 집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기존 집을 헐값에 팔아서라도 강남 한 채를 지켜야 되나? 아니면 정책이 다시 완화될 때까지 월세를 놓으면서 버틸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어때요? 김민만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버틴다에 이제 던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부담스러우니까 팔면 좋은데 지금 분위기에서 내가 못 버텨서 급매로 던지는데 매수자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얼마까지 떨어뜨려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가. 양도세는 팔 때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간다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똘똘한 한 채는 양도 차익도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급하게 팔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할 때 상황을 보면서 양도세 조금 내고 파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년 소장님도 비슷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인 더 정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팔리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집이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팔 수 없는 집인지 아니면은 가격을 좀 깎아주기 싫어서 낮추기 싫어서 현재 시세로 팔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팔 수 있다고 하면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 팔리는 집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갭을 끼고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끼고 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인만 소장님 말씀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도 답답한 게 5월 9일까지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똘똘한 것들은 바로 팔 수 있어요. 조금만 가격만 조정해줘도. 근데 대부분 지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은 안 팔리는 물건이거든요.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물건을 5월 9일까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대통령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한번 넘어보죠. 세 번째 가상 사연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에도 또 권혁주 평론가님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는 서울과 지방에 이제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서울에 한 채, 지방에 두 채 보유한 이제 다주택자 분이신데요. 지방 아파트를 팔고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없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라도 급매물로 팔까 아니면 그냥 버틸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김인만 소장 어때요? 저는 버틴다입니다. 지방 아파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정리한다고 해서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되는 거지 단순히 지방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팔 수 있으면 팔되 이게 잘 안 팔리는 물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년 소장님은요? 저는 지방 부동산 중에 똘똘하지 않은 것들은 바로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서울의 똘똘한 채에 분명히 부담을 주거든요. 보유세의 부담도 주고 나도 양도세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가격과 상관없이 똘똘한 한 채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사연, 가상 사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관련된 사연인데 권혁주 평론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임대 수익을 위해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분이신데요. 이 보유세 부담은 늘고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난다고 하니까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버티다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까 이런 고민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어떠세요?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증여할 것 같습니다. 증여입니다. 왜냐하면 증여 최고 세율은 50%고요. 양도세 3주택자 중과세는 82.5%입니다. 증여 취득세를 네네.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또 사냥한 자녀한테 어디에 베팅을 하냐면 10년 후에 서울집이 올라갈까 생각해보면 올라가는데 다들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자녀한테 주느니 올라가기 전에 지금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이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런 전략을 할 것 같습니다. 김학용 선생님 동의하세요? 저도 이게 시세가 10년 후에 많이 올라갈 집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증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 선생님 말씀대로 저렴할 때 증여하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워낙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물론 이제 전문가의 개인 의견이고 최종 결정은 신중히 하셔야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보다 쉽다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니 집값이 이번엔 잡힐까요? 잡힐까요? 오늘 코스피 5천이 깨졌던데 일단은 집값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왜 못했을까요? 저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 왜 어렵냐면 우리 개인들의 내 집 마련, 집 하나 있는 나의 전 재산이자 노후 준비, 내 자녀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 몇 개로 해결될 것 같으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긴장을 하고 이게 말은 이렇게 강하게 워딩을 나오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온 국민이 노력을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분이 시장을 대변해서 또 쓴소리까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